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1971년 3월 6일에 시작해 1989년 10월 12일까지 무려 880회에 걸쳐 방영된 드라마 수사반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드라마가 종영 35년을 세월을 뛰어넘어서 다시 방송되는 것은 얼마나 그 인기가 높았는지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요즘처럼 CCTV나 첨단 과학적 증거 수집이 없는 그런 시절에 집요함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수사를 했던 그 당시의 수사관들의 열정을 보여주기도 한 드라마였는데요. 네, 새롭게 수사반장이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인기를 다시 얻게 될지 지켜보는 재미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도 이 수사반장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은 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이었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주제나 중심적인 그런 쟁점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저 사실은 기억은 안 나고요. 네. 1989년까지 방영을 했었네요. 네. 네, 제가 좀 나이가 이때 당시에는 초등학생 때였나요? 네, 어렸던 것으로 네. 보이고요. 네. 네, 이때는 뭐 저는 만화나 이런 것들 좀 관심 있지 네. 수사반장 관심 있는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끝나고 네. 나서도 네네. 계속 회자가 됐었으니까 네네. 빠바바바밤빰 해가지고 이 네네. 배경음악 있잖아요. 네네. BGM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게 꽤 많이 들렸었고 네네. 그 BGM이 직접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해외 음악이 아니고. 아, 수사반장 팬이셨나봐요. 팬까지는 아니었고 네. 좀 봤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전 중학교 때까지 했었으니까 이게. 아, 네네. 네. 뭐 그때는 채널이 많지 않으니까 맞아요. 돌려보면서 거의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때 생각이 들어요. 흑백으로 방영이 된 건가요? 흑백으로 하다가 이제 네네. 컬러로 아, 네네. 전환까지 됐었다고 그렇게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최불암의 어쨌든 최불암 그 배우께서 주인공을 그렇습니다. 하셨던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재훈 씨가 네. 최불암 씨 역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최불암 그 수사반장이 되었는지 네네. 그 앞에 스토리를 이야기한다는데요. 저도 드라마를 좀 봤어요. 네네. 네, 근데 재밌더라고요. 아, 네. 스토리가 그러면 이재훈 그러니까 최불암 씨의 그런 프리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는 건가요? 네네. 아, 그래서 네네. 자기 팀원들을 모으는 과정을 지난주에 보여줬는데요. 아, 흥미진진하겠네요. 네, 네. 왠지 드라마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쨌든 시대 정신도 좀 나름대로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네. 갈수록 또 공정한 거, 그 다음에 또 정의로운 것들, 네. 이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이제 법적인 정의를 통해서 실체가 밝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인과응보가 좀 해결이 네.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정의로운 수사관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네.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네. 오늘 첫 번째 법률 상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인 자녀 1명과 늦둥이 중학생 자녀를 둔 50대 여성입니다. 남편이 22년 동안 직업 군인으로 일을 하다가 예편 후에 사업을 하다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일을 알게 된 후에 화를 내고 집을 아예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군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저도 그것으로 생활했었는데요. 저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남기셨네요. 네, 답답한, 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예, 일단 먼저 안타까움의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네, 예, 현실적으로 많이 좀 고민도 되시고 힘드시기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오늘 상담 주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혼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분들은 사실은 다양한 상황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단순하게 뭐 재산 문제 때문은 아닌 거고요. 네, 네, 그 어떤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당하는 그런 배신감이라든가 네. 인간적인 좀 모멸감들
예, 그리고 또 자녀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걱정 부분들, 앞으로 이제 생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당장 주거 문제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자면 직장이 있는 뭐 맞벌이 부부일 수도 있는 거지만 어느 한 분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들, 자녀 양육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생계를 해나가는 부분도 주거지 포함해가지고요. 다양하게 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혼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오늘 이제 상담 주신 분께서도 이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혼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신 상황이신 건데요. 네. 예, 어쨌든 아무쪼록 만약에 이제 본인께서 이제 이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좀 조언을 잘 받으셔가지고 네. 좀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좀 그런 절차들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제 먼저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그 누구나 다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네, 상당한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이제 혼인 생활을 하셨다가 남편의 외도에 의해서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네. 닥치신 거잖아요. 일단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법률적으로 한번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으실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혼하는 방법은 보통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아실 수도 있습니다. 협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재판으로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정하고 있는 이혼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그렇게. 네. 협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당사자들끼리 서로 의사가 일치돼서 우리 이혼하자라고 정한 이후에 법원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이제 이혼을 하시는 겁니다. 네. 네. 당사자들끼리 이제 서로 상호간에 합의가 돼서 이혼하자고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바로 이제 어떤 관공서 가서 이혼하겠다라고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거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이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가셔가지고 협의이혼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분이서 동시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협의이혼 하시는 거는 이제 변호사들한테 대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네. 재판상 이혼을 하시게 되면 변호사 대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출석 없이도 이혼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협의이혼으로서 이제 이혼하시는 방법이 있고 재판으로서 이혼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이 두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자녀 두 명 중에 한 명은 성년이 되신 거고 성인이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막내 자녀분께서 이제 중학생 자녀인 상황인데 이제 미성년인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정한 숙려 기간을 두고서 이제 과연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로 이혼을 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이혼 맘먹고서 그날 바로 이혼하는 거 도장 찍고 바로 이혼이 돼버린다고 하면 사실 감정적인 일시적인 뭐 어떤 분노나 화나는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혼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좀 숙고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간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원칙입니다. 네. 예외적으로는 이제 또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겠는데 원칙적으로는 3개월이기 때문에 이혼 신청을 하시고 3개월 있다가 다시 법원 가셔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시면 협의 이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원칙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사실상 협의 이혼으로서 1개월 정도만 지나면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협의이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양육비는 요즘에는 이제 양육비 부담 조서라고 해서 법원에서 이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당사자들끼리 이제 양육비를 얼마만큼 주겠다. 네. 라고 결정을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 조서가 작성이 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집행 권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혼만 하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끝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부담 조서 꼭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 쟁점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위자료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재산 분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사실은 복잡할 수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또 지금 오늘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군인연금 받고 있다고 했는데 네.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군인연금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어쨌든 지금 이제 양육 관련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자료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재산 분할
남아 있는 것이고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장차 받게 될 또 현재 받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금까지도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예. 협의원 하실 때에도 연금 분할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만약에 연금을 분할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군인연금공단 아마 신청하셔가지고 이혼이 된 다음에 연금 분할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장차 이제 남편분 배우자분께서 연금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나이 그 조건이죠. 그 몇 세 이상 예를 들자면 65세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네.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아니면 국민연금법 이렇게 좀 나름대로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될 때 그때 가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분할해달라고 연금 분할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협의위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라면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협의위원을 하시든 아니면 재판상 이혼을 하시든 전문가의 상담을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먼저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재판상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재판상 이혼하는 거는 민법에 따라서 이혼을 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법원에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하시는 겁니다. 뭐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면 이제 쉽게 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여지가 있긴 있어요. 네. 예, 근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연락이 잘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남편분이 집을 나간 상태이고 집을 나간 다음에는 연락도 지금 잘 안 닿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는 거의 맥락이 동일합니다. 양육과 친권에 대한 문제, 네. 그 다음에 성년 자녀는 당연히 양육이라든가 친권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년 자녀는 부모가 대리권을 행사하는 법정 대리권으로서 그런 친권이나 양육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미성년 자녀만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지, 그 다음에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고 그러면 양육비는 얼마만큼 부담할지 이런 부분이 좀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협의로서 정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협의로 이혼해보려고 시도하시다가 또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이렇게 이혼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네. 네. 그 맥락에서는 이렇게 고려하셔야 되는 쟁점들이 거의 동일한 거고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재판상 이혼으로는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민법 제 840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840조에 보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오늘 사례에 해당할 만한 것들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지금 오늘은 바람이 나셨다고 했기 때문에 네. 840조 1호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이후에 돌아오지도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840조 2호에 보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예, 집을 나가고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부양할 의무도 있고 정조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하실 경우에는 법원 통해서 하시는 건데 조정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소장을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절차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조정 신청을 할 것이냐, 소장을 제출할 것이냐 그 차이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하루 정도는 법원에 가서 조정하는 절차를 또 거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가사소송법에서 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요 필수적으로 좀 그런 조정을 먼저 한번 거쳐보자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이제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시는 것이 원칙인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만 출석해서 그렇게 조정길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변론기일도 이제 변호사만 출석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권과 친권, 그 다음에 재산 분할, 위자료는 어떻게 할지 좀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현재 받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직업이 없으시더라도 이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연금에 대해서 분할해서 얼마만큼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연금 분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남편의 재직 기간과 그 다음에 이혼 그 혼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군인으로서 22년 근무했다고 했는데 혼인 기간이 그 남편이 군인으로 재직하기 전에 혼인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군인인 상태에서 혼인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연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2년인데 그 혼인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얼마만큼인지에 따라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4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지역 방송사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5개월간 일을 하던 중에 지역 방송사 책임자로 있는 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직원들 사이에 억울한 일 때문에 지사장실을 찾아갔는데 지사장이 저를 강제로 껴안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뿌리치고 나왔고 다음 날 이 사실을 부서장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사 총무국에 이 문제를 고발했지만 합당한 조사나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사내 인트라넷에 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는데요. 지사장은 오히려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제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남기셨네요. 네. 지금 강제추행을 당하신 것 같아요. 이제 성범죄를 당하신 건데요. 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례입니다. 오늘 질문 내용 좀 듣고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런 피해를 당하긴 하셨는데 네. 많이 힘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참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경험이 별로 없었던 그런 직원일 것 같긴 한데. 네네. 당연히 이제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생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긴 하겠지만, 네.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도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요. 아, 그래요? 네네. 당연히 피해를 당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고소를 하시든 아니면 뭐 경찰에 신고를 하시든 이제 진행을 하셔서 지사장이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다행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가 좀 보전이 된다거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직장에서 강제추행, 성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직장 부하를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거 이거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그런 범죄이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오늘 그 성범죄가 일어났던 그러니까 추행을 당한 장소 자체가 좀 이게 법률적으로 증거가 있을 만한 그런 장소일까 네. 생각이 들어서 좀 곤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드는 부분이긴 하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지사장실에서 아마 이 성추행을 당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억울한 일 때문에 방문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상담을 하든 하소연을 하든 그렇게 하셨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지사장이 강제로 껴안으셨다는 거예요. 네. 지사장실의 그 배치라든가 구조, 네. 현장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사무실 내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사장실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도라든가 다른 좀 오픈되어 있는 공간들에는 CCTV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지사장실 자체에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증거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지 한번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오늘 상담 주신 분께서 이제 그 지사장님과 대화 나눈 내용에 대해서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요. 예, 피디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들이 있나 이렇게 하면 뭐 증거를 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떠오르는 게 없네요. 네. 그래도 이제 법률 상담 코너 꽤 오랫동안 해보셨으니까 증인이나 어떤 정황 같은 것들을 네네. 찾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네네. 혹시 뭐 지사장 비서라든지 이런 네네. 사람이 들었거나 네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증인이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혹시 주변 동료들이 어떤 들은 게 있는지. 네. 예, 예를 들자면 강제로 껴안은 상황에서 오늘 상담 주신 분께서 당황스러워서 이제 뿌리치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뿌리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말로써 표현한 게 있었는지 강하게 하지 네네. 마세요 뭐라든가 네. 왜 이러시는 거냐고 그렇게 표현한 게 있었으면 또 그게 아니면 뭐 어떤
말로 하진 않더라도 그냥 소리를 질렀다거나 네. 그랬으면 밖에서 들은 직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직원이 있는지 한번 좀 당시 상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누군가한테 좀 증언이라든가 진술로서 좀 도움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만 CCTV도 없고 녹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네. 말 그대로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의 진술밖에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어떤 여성분께서 성추행 아니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네. 일단 경찰은 그 여성분의 피해 진술을 나름대로 좀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 여성분의 진술만을 가지고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검찰로 넘어가고 이제 법원 재판을 통해서도 이 지사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고소를 하시든 법적으로 조치를 하시기 전에 좀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부서장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시고 그 다음 날 그 사실을 부서장에게 알렸지만 부서장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부서장이랑 카톡을 나눴다거나 아니면은 꼭 부서장이 아니더라도 동료랑 대화 나눴던 카톡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 아니면 대화 녹음 같은 것들도 사후적인 거긴 하지만 이게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도 없다고 한다면 성범죄 피해를 당한 날 본인이 집에 와서 뭐 누군가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다거나 친한 네.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본인 혼자서라도 그냥 어떤 일기장에 적었다거나 메모를 했다거나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 혼자서 이제 자기 스스로 카톡 메시지에다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적는 케이스들도 있긴 있어요. 메모를 남겨두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기억을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네. 직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 때 메모를 해놓는 거죠. 네. 예, 그런 메모들이 사후에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관련된 증거들이 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만약에 이도저도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라도 한번 당시의 상황들을 자세하게 한번 묘사하는 메모를 진술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날짜가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흐릿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서 이제 판단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나름대로 피해당한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따져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기준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일관적인지 구체적인지 또 그다음에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지 네. 일종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좀 상식적인 것들에 부합하는지 예. 다양한 것들을 좀 따지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메모, 진술 같은 것들을 좀 잘 작성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때 내가 언제 거기에 상담하러 들어갔었고 네. 지사장실에 들어간 건 언제였고 지사장실에 누가 있었고 아니면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봤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고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들어갔고 몇 시에 들어갔고 네. 내가 들어간 걸 본 사람은 누구였고 네. 그다음에 당시 지사장실에 갔는데 지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어떤 걸 하고 있었고 네. 그렇죠.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에 앉았고 지사장은 어디에 앉았는지 네. 예,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맞아요. 진술했네. 네, 그때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갑자기 지사장이 나를 껴안는 행동으로 추행을 하게 된 그런 경위는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네. 추행당한 구체적인 그 묘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떠올리시고 잘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나의 얼굴을 만졌는지 아니면 오른손으로 먼저 어떻게 터치를 했는지 왼손으로 터치했는지 양팔로 껴안았는지 네. 뭐 허리 부분을 껴안았는지 어깨 부분을 껴안았는지 목을 감쌌는지 네. 상황은 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당했던 본인한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좀 작성하는 것이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인트라넷에 이렇게 사실을 올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부분도 이제 좀 사실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사후적으로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부분과 같이 좀 연결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아니면 이제 지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다만 인트라넷에 이미 글이 올라간 이상 이 지사장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어떤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본인의 잘못을 자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끝까지 부인하고서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만약에 지사장이 이 상담 주신 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본인이 강제추행 당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좀 잘 입증할 수 있느냐, 네. 예, 그것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명예훼손죄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좀 증거를 잘 모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네, 맞습니다. 증거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네. 만약에 이제 꼭 성범죄 피해뿐만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문제 괴롭힘이라든지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죠. 네. 일단은 인트라넷에서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 한번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좀 꼭 받아보시고 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고 적절한 방법일지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또 조언을 많이 받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에 나와 있는데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결국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사례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개인 간의 지사장과 이 피해 여성분의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인 것이지 이게 어떻게 공공적으로 알려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냐 네. 고민될 수도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더 검토해 보긴 해야 되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공공성은 있다라고 네. 볼 여지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사장의 위치에서 어떤 이런 범죄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공공성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기재인 것이냐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당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가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당한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좀 잘 입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억울한 일 다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